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칠순 잔치가 있었어요. 저는 늦둥이라서 친구들의 부모님들에 비해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철없던 시절에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초등학생 때 엄마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들 할머니와 손녀로 봤거든요. 게다가 제가 유부녀라 아빠가 없다는 것도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언니랑 오빠들이 철부지 동생을 달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남편도 없이 애들 넷을 키웠던 엄마는 남대문 시장에 위치한 것으로 국수집을 운영하셨던 엄마 가게는 따로 점포를 두고 장사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좁은 시장 양옆에서 국수를 파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그중 한 곳이셨어요. 남대문 시장이 번성했을 때는 새벽에 물건을 사러 오는 도매 상인들과 지게로 짐을 나르는 인부들, 그리고 사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잠든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빨리 식사하고 자리를 비켜주기 때문에 회전율이 높아서 매상이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강도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 기억 속에 엄마는 늘 아유 죽겠다는 말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국수를 팔아번 돈으로 우리 사남매를 대학 공부까지 시킨 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할머니처럼 늙은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다른 집의 엄마들처럼 살갑지도 않고 함께 노는 것도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는 언니가 항상 채워주었어요. 유치원 때도 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등하원을 하고 유치원 행사 때도 언니가 엄마 대신 오곤 했었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입학식도 언니와 함께 했기 때문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운동회에는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죠. 제가 어릴 적에는 아빠가 없어서 형부가 대신 챙겨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아빠들은 다 젊고 키가 크고 잘생겨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의 언니가 내 엄마이고 형부가 내 아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철없는 아이였던 제가 어두운 곳에서 자라나더니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엄마와 언니, 그리고 두 오빠들도 모두 저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어요. 비록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덕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쯤은 내 처지가 요동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스럽게 느껴진 순간이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그의 집에 찾아갔던 순간이었죠.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한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이제는 훌쩍 털어낼 수 있을 만큼 통쾌한 복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파운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얘랑은 처음 만난 건 신입사원 연수 때였어요. 저와 얘랑은 연수 기간 중 팀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시작된 사회생활인데 잔머리가 없던 저와는 달리 얘랑은 빡빡한 연수 일정에도 꽤 능숙해 보였어요. 처음엔 입사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요즘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친해진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생활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모기업에 입사해 1년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한 중고 신입 사원이었다고 하더군요. 직장에서 배정받은 부서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1년이 넘도록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적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운이 따르지 않아서 성격이 개판인 서수지를 만나고 죽어라고 고생한 끝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경력직으로 이직하기에는 한 기간도 짧고 퇴사 이유가 걸려서 신입으로 재취업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한 번 뚫기도 힘든 취업 전쟁을 2번이나 뚫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남들과는 확실히 달랐다고 했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 때 얘는 실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모두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특히 팀 프로젝트 시 얘는 따로 빛났다고 했어요. 강했던 터라 팀보다는 자신이 돋보이려고 돌출 행동을 일삼았는데 얘랑이 그걸 다 수습해가며 팀을 온전히 끌어나갔거든요. 얘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팀은 진작에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회사가 팀 프로젝트를 시켰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보려고 했다면 팀이 아니라 개인 프로젝트를 맡겼겠지요. 회사가 원하는 건 특출난 인재가 아니라 융화가 잘 되는 인재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다른 팀들이 벌써부터 팀 언레블화로 시끄럽잖아. 우리 팀이 저들을 이기려면 하나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까지 서로 돋보이려 열을 내던 팀원들은 예랑의 말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덕분에 우리는 팀 프로젝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디딘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예랑이 눈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나무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예랑이 사귀자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러자고 답했던 것도 신입사원 연수 때 예랑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주제에 벌써 산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나올까봐 우리는 회사 내에서는 철저히 입사 동기 이상의 관계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같은 여직원들이 예랑한테 정식 추파를 던지는 것도 참 느끼며 넘겨야 했죠. 그렇게 3년 동안 비밀리에 사랑을 이어가던 우리는 예랑이랑 제가 대리로 진급을 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결혼을 한다면 나와 함께라는 생각으로 함께 결심했습니다. 살이라도 젊을 때 하자 싶었거든. 둘이 함께 벌어서 모으면 더 빨리 생활도 안정될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김에 그동안 서로 모아놓은 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대출을 포함해 우리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둘 다 결혼 중년기에 다 직장도 있으니 딱히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 집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서 결혼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엄마와 언니, 오빠들한테 환대를 받은 예로는 들리고 마음에 그랬는지 자기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결혼 생활에 대한 청사진부터 널 일단 아이는 결혼하고 2년쯤 뒤에 가는 걸로 하자. 너도 나도 이제 막 진급을 했는데 바로 애를 가지면 내 커리어에 문제가 되잖아. 그쯤 되면 너도 입사 경력 5년 차니까 유고하다 해도 이 직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어머, 무슨 계산이 그래? 그럼 나를 보고 경단녀가 되라는 거야? 그건 싫어.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회사를 쉬는 순간부터 여자는 직장에 돌아갈 확률이 50%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출산이랑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있는데 또한 30이 넘은 유부녀 사원을 어느 회사에서 반기겠지.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할 판인데 난 육아 휴직 3개월 끝나면 바로 복귀할 거야. 그렇게 육아가 걱정되면 자기가 1년 쉬면서 가해.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 휴직을 많이 신청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설레발을 치며 옥신각신했던 우리는 예비 씨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암초를 만나고 말았어요. 예전에 들었던 예랑은 결혼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과는 달리 그날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은 어떻게든 결혼을 반대하려는 것으로만 보였어요.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시던 아버님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가슴에 비수를 꼽으셨어요. 대잔이 유복녀하고 하던데 잘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언니 오빠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형부가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해 주셨고 오빠들도 마찬가지로요. 제 딴에는 무난하게 대답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인상적인 어조로 말씀드리셨는데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현재 상황이 입사 면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형님, 오빠들이 부친의 부인을 메우러 온 사실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우리 가족과 어울리기에 적합한 집안인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만약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찾아왔다면 결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결점을 고려하지 않은 걸까요?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복녀로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결점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조롱당한 기억과 함께 있었죠. 친구의 엄마들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형부와 오빠들 덕분에 아버지의 빈자리는 얼마나 채울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빈틈을 메울 수는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잊었던 차별과 냉소가 다시 살아나 채 들지 않았는데 그 충격이 더 컸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등 말조차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자 예랑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버지 결혼은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거야? 아버지나 돌아가신 장인 아저씨가 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한두 살 나이가 먹은 아이가 아닌데 외모만 보고 대충 골라 고른 여자라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 측면에서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자도 하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가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을 한 입 다 알아먹고 사신 부부 사이 모르는 판에 몇 년을 사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셔. 쓴소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집안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중대한 일이에요. 경험해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자식의 혼인 앞두고 상대 집안 형편이나 부모의 직업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버지의 말에 토해 나가는 건 너무해. 그럼 오늘만 봐. 평소에 내가 내 아버지 말에 토해 나갔던 적 있었니? 얘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모든 건 얘가 우리에게. 집이랑은 연이 아니라는 친거야 내가. 지금은 눈앞의 목표가 결혼이다 보니 우리 허락받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나 본데 그러면 안 된다. 결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일단 머리 좀 식히고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자. 예비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물 한 잔 안 내주고 저를 돌려보내셨어요. 이제 결혼식장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던 우리 두 사람은 생각지 못한 예비 시부모님의 반대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댁에서도 환영을 받을 줄 알았던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예비 시대에 인사를 드리고 온 이후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그동안 부족한 거 없이 살았기에 내가 유료라는 사실이 크게 약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느껴지지 않았지만 30살이 되려고 하니 아빠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며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나의 상황도 모르고 엄마는 내 결혼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시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제의했었어요. 엄마도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삶을 즐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살 것 같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즐겁고 좋은 경험들을 모두 하고 죽어야지. TV를 보니 스위스가 정말 멋지던데. 수진아, 너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스위스로 여행 가볼래? 엄마는 무엇이 그리 좋은지를 평소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해외여행까지 함께 가자고 조르더니 나도 모르게 심술 부렸어요. 저는 아빠 없이 자란 유년아입니다. 그런데 아는 요정만으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엄마는 내 속을 모르고 들뜨고만 있네요. 엄마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걸까요? 나라도 떠나보낼 걸 생각하니 엄청 싫어요. 지금 내가 여유롭게 여행이나 다니기라도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참담한 상황을 마주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는지 자기 기분만 생각하시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건 알지 못하시나 봐요. 이렇게 터진 눈물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무척 당황해했어요. 수진아, 너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있던 일이니? 내 시대 거들인 일이니? 뭐라고 하셨는지 울지만 말고 말 좀 해봐요.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저는 그날 예비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굳어버리더군요. 저는 그 표정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우리 엄마는 눈물을 참을 때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안방으로 들어가 일찍 자기도 하셨죠.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내게 걸린 마음에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시간 되면 엄마한테 가봐. 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엄마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서. 언니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다른 말 없이 알겠다며 낮에 엄마를 만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내내 내 마음은 엄마에게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엄마의 잘못도 아니지만 오히려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느라 수고한 것은 엄마였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는 내 기분을 알아채고 나를 달래려고 노력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성으로 대답만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며칠 뒤의 주말, 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가 알았어요. 이상한 엄마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언니는 나와 함께 엄마를 모시고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어요. 막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리려는데 예랑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수진아, 약속 시간을 1시간만 늦추면 안 될까? 엄마가 알바생이 가게 열쇠를 잃어버려서 가게 문을 열어주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었잖아. 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오늘 엄마를 모시고 광화문으로 드라이브 하자고. 너도 알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딸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무려 무의 며칠 전에 엄마가 일로 정신이 없을 때 예랑이 옆에서 뭔가를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드라이브 가자는 얘기였던 모양이에요. 아니야, 자기 놀래 해주려고 장난쳤던 거야. 나 준비 다 됐으니까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갈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전화를 끊고 엄마랑 언니에게 내외한 일이 생겨서 양방에 못 가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를 달려갔죠.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강촌 라이브 카페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라이브 카페로 향했어요. 마침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그 가수분이 사진도 같이 찍어주셔서 어머님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점수를 따볼 생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사진을 찍어댔고요. 결과물에도 어머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넌 사진 찍는 걸 몰라도 그건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좀 찍을 줄 아는구나. 에이, 이게 사진 찍는 기술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미모가 워낙 돋보이셔서 그렇겠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머니의 실제 모습에 반도 안 끌리는 거요. 어머니, 얘가 말하는 것 좀 봐. 넌 사회생활도 잘할 것 같아. 예. 어머님은 제 리프트 서비스에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쯤 제게 그러셨어요. 오늘 봤더니 넌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게 멋질 것 같아. 재우한테 얘기했으니까 둘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해라. 우리 바깥 양반은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줄 테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그때는 예랑한 정식이나 그런 자금들을 주실 거예요.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아, 그 자식은 하필을 타면서 사고를 쳐서 어차피 우리 돈으로 처리하기로 한 거였잖아. 대학까지 보내주셨으면 됐지. 자식 결혼까지 부모님이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나? 아, 그게 말이야. 문제는 동생이 낸 사고를 수습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내 돈도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한 7천 정도 내가 보태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뭐,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해? 가진 돈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풀로 받아야 할 판인데. 막내 동생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고등학생이 사고를 쳤으면 얼마나 큰 사고를 쳤길래 돈이 그렇게 들어가?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이 급성이라는데 예를 들어 막내 동생도 친구들을 따라 호기심의 용돈으로 사용했어. 스포츠 도박을 시작한 결과 돈을 얻게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채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시작했는데 그 승률은 떨어지고 빌린 돈의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붙어서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몇 억으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부모님께 고백했습니다. 고등학교 막내 아들의 행동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문제였기에 예비 시부모님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저 또한 영향을 받았고 나 자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할 수가 없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렵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아무튼 수진아, 내 동생. 너에게 일로 인해 피해 주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 동생인데 빚은 갚아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결혼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 남편 입장을 모른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가 세운 계획이 모두 헛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집 문제는 우리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 나를 통해 시댁 사정을 전해들은 엄마는 거기에 돈을 따로 모아두셨다면 모자란 돈은 엄마가 보충해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려면서도 주말에 사전 방문을 예정했어. 처음으로 집을 찾아갔을 때는요. 물도 안 내주고 냉대를 하셨던 시부모님은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찾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했다니까 태도가 확 변해서는 너무나 살갑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갈비찜 아지를 해주시면서 살들이 저를 챙기셨어요. 그날 집에 있던 대학생 신우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딸인지라 그런지 아버님한테 엄청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내내 딱딱하게 되시던 아버님도 딸의 애교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서 딸바보가 되셨어요. 그런 부녀의 모습을 보니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속이 허전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도 살아계셨으면 나를 무척 예쁘게 대해주셨겠지. 막내딸 시집 보내기 싫다고 사위감 태괜히. 고뇌한지 몰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울컥하더니 그래서 모처럼 형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형부가 생각났거든요. 형부에게 술 한 잔 사달라고 부탁했더니 형부는 지금 어디냐고 물으시며 즉시 나오셨어요. 함께 동네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제야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우리 처제가 술을 달라는 말도 다 하고 이제 정말로 모두 다 컸네요. 처음 봤을 때는 제 허리 밖으로 나온 적도 없었는데 그때 처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가 저와 손을 잡고 뛰게 했는데 제 손을 꼭 잡은 그 고사리 손에 그렇게 가슴이 떨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대신 형부의 손을 잡고 뛰는 그 아이가 아마도 여기저도 가슴에 깊게 담긴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텐데 넷에 감국 씩씩하게 구는 게 너무 기특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난 처제를 내 딸이라 생각하고 살았어. 잘 커줘서 고마워, 처제. 아우, 내가 늙었나 봐. 요즘엔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네. 처제 결혼식장에 내 손 잡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형부는 냅킨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 결혼식 때 신부를 장착할 때 옆자리를 자기 찾으라며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라고 닥달했어. 저도 형부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일부러 형부 약을 올리면서 큰 오빠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고 어장을 놓았어. 그렇게 형부랑 맥주를 마시고 난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제 잘 살아야 돼. 시댁이나 신랑이 처제를 힘들게 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줘야 해. 내가 조용하지 않을 테니 항상 엄마 편이 되는 거 알지요? 아, 그렇죠. 엄마랑 형부반만큼 닮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 만나길 바라요. 입학식 때도 한 번 오지 않고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고 내 결혼식 때는 오라나 몰라. 아, 가게를 그만두셨으니 이번에는 오시겠죠. 이제는 가게 때문에 바빠서 핑계도 못 듣겠다는 말이라고요. 장모님이 그러셨던 게 나에 대한 나름의 사랑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딸을 사랑한다면 중요한 날에 함께 해야 하는 거죠. 형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막내딸의 입학식과 졸업식 때는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형부는 잠시 술잔을 내려다 보시더니 그러셔요. 장모님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그런데요. 장모님이 가시면 처제 친구들과 많이 비교되고 그래서 처제가 마음 상할까 봐 피하던 거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장모님과 손을 잡고 밖에 나가면 할머니와 소녀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대신 처제를 데리고 다녔다는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억이 났어요. 언젠가 엄마가 유치원에 저를 데리러 온 적이 있었는데 제 친구 엄마가 그걸 보고는 수진이 할머니예요 라고 물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에게 앞으로는 유치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울먹일 때 소리쳤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 탓을 했다니 처제는 장모님이 쉬는 날도 없이 억척스럽게 돈을 벌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라도 어린 아이였나 봐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겨주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처제가 결혼하게 되어 장모님이 일 그만두신 것을 보니 이제는 처자를 돌볼 사람이 생겼으니 안심하셨던가 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죠. 제 상황에서 형부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의 부재로 엄마와 언니, 형부, 그리고 두 오빠들이 항상 곁에서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어깨가 오래 굽어져 있던 것이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도요. 앞으로는 주눅 들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마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견에 달린 제 날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가 회사 근처에 일이 있었다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는데요. 저랑이랑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한사코 저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언니랑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언니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더군요. 너희 시댁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니? 막내 시동생 문제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막내 시동생이 사고를 쳐서 그런 모양이래요.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수습됐다니까 별 문제 없을 거야. 수진아,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온 거야. 너희 시부모님 말이야. 우리 그의 지점에 와서 대출 부탁할 거래요. 가서 형부가 예쁘다고 하는 너를 보고 싶었어. 제 생각해서 어지간한 일이면 도와주려고 했는데 신용등급도 그래도고 너희 아버지의 경우에는 직장도 없어서 대출이 어려운 것 같아. 만약 형부 돈이면 어떻게든 대출해줄 것 같지만 은행 돈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 직접 대출 문의 연락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거셨대. 이 정도 힘이 들지 않는 사돈인데 굳이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거야? 혹시 시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듣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왜 내 형부한테 그런 압박을 가하는 걸까 싶었어.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얘랑이랑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다르게 나를 대하시더라고요.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맡긴 돈을 달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혼수에 예단비를 요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왜 고작 이 정도도 힘드니? 그럼 너희 잘난 형부한테 부탁이라도 해보려 하지 은행 부지 점장까지 하는 양반이 처제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뭐. 적어도 못하겠다면 나도 더는 이 결혼 친해갈 생각이 없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상견 내가 코앞에 있는데 수진아 어지간하면 맞춰드리자. 수야 우리가 살면서 쓰는 거고 예단비는 반은 다시 돌려받는 돈이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누구 마음대로 돌려줘 죽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탐탁치 않은 면리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여기서 더 뭘 바라는 거냐? 우린 예단비를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니 그렇게 알아라. 안 그래도 이 결혼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 나는 어머님의 염치 없는 행동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단비는 언제쯤 보내줄 거니? 가능하다면 좀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나는 예단비를 안 받겠어. 뭐, 예단비를 안 주겠다니. 너 정말 파혼이라도 당하고 싶은 거냐? 아니요. 파혼 안 당할 거예요. 내가 먼저 파올 거니까요. 어머님,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인간 대접도 받고 어른 대접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팔아서 떼돈 볼 생각이셨는지? 억대 훈수에 억대 예단비하지. 이건 말이 안 되죠. 나는 뭐가 부축해서 이런 돈을 싸매고 이 집에 있는지 생각하세요. 시집을 가야 돼요.
이 집이 석양구석아라고 어머님은 곧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이고 아버님은 직업도 없으시고 막내 아들은 18살밖에 안 된 놈이 불법 도박 중독자예요. 누가 들어도 답 없는 집 구석이지만 미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내 형부 찾아가 가당치도 않은 대출 요구를 하고 이젠 돈까지 걸라니 제가 별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구질구질해서 마음이 떠난 와중에 이렇게 염치 없이 미친 요구를 하시니 내가 파혼해 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 파혼하겠다고 해요. 제가 뭐가 어쩌고 어째 애비도 없고 시장에서 국을 수납하는 애미 밑에서 자란 주제 어디 잘난 척이야? 우리 집이 어려워지지 않았어도 너 같은 걸 집안에 들리기나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 방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바닥까지 모두 까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아빠도 없고 엄마가 시장에서 국수를 파는데 그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구석은 지키고 싶어요. 어머님 며느리 자리에 올 사람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누군가 오게 된다면 부디 사람다운 모습으로 지내주세요. 너무 무례해서 마음이 상해지니까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도 그의 말을 듣고 회사에 우리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까지처럼 회사에서도 친한 척은 하지 않으려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파운드 선언을 해서 예비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맞닥뜨렸지만 건물 1층에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반년 가까이 월세도 밀리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가게를 비우지 않겠다고 해서 엄마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 주인이 전 예비 시어머니인가요? 아니, 왜 여기 왔는데 왜 내 아들을 못 잊어서 이제라도 사과하러 온 거야? 그러면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세요. 왜 아주머니의 가게인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월세도 미뤄져 있는데 이 건물 주인이 우리 엄마예요. 세입자로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건배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그게 아주머니라고 하셨다고요. 네, 아주머니, 너 말 다 했어. 듣고 있어주세요. 아주머니요. 그렇다면 당신을 아저씨라고 불러야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아닌데 왜 돈을 갖고 오라는 호언장단을 하는 건가요? 며느리를 아직도 못 구하셨나 봐요. 제가 그런 우리 집을 무시하며 거만한 척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대한 집안인가 생각했는데 국수를 팔아번 돈으로 우리 엄마는 건물을 세입자로 쓰고 있네요. 이제 걔도 강자의 힘이 되어 내쫓겠지만 엄마가 일을 잘한다면 계약이 끝나면 얼른 쫓아버렸어야 했다. 엄마가 마음이 약해서 좋은 일만 부탁하다 보니 사람들은 나와 아빠가 없어도 엄마를 압박하고 시장 가운데서 과제를 하면서 재우 씨를 무시했잖아요. 엄마야, 한우엔 아주머니가 말했는데 엄마 얼굴은 무섭게 굳어지고 그래서 말이나 말이라 집을 비우라는 채후 통첩을 내들었어요. 하시겠 다음도 안 보고 가는 나오셨어요. 전 예비씨 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고 달려나와 몇 달만 말미를 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었죠. 자신이 오랜 세월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를 해온 탓에 세입자 사정 다 봐주고 월세도 싸게 내주고 월세가 밀려도 닭달 한 번 안 했던 엄마였지만 내 자식 눈에서 눈물을 뺀 인간한테는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일주일 뒤 전 예비 시어머니가 하던 등산복 매장은 깔끔하게 비워지고 말았어요. 그 후에 그 집 소식은 들리는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랑 내 집으로 이사해 가서 얘랑이 입사동기 집에 얹어 지낸다고 하더군요. 얘랑은 생각하면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내 부모를 무시하던 것이라 생각하면 아주 힘이 솟아납니다. 받는 대로 주는 것이라는 말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에 대한 댓글, 응원,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